안녕하십니까. KB증권 이은택입니다. 오늘은 2월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새해 들어서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성적을 거두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연초에 한국 증시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 북한의 어떤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실적 문제들 그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6월 달에도 비슷한 언더퍼폼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과 1월에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 시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보면은 우리가 그 단서를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6월과 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두 번의 공통적인 사건은 모두 일본 증시가 급등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중국 증시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렇다면은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인 거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가 일본 증시는 뭐 되게 계속 강세였어 이렇게 좀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사실 정확히 보면 일본 증시가 상승한 것은 작년 6월과 올해 1월 두 번에 걸쳐서 급등했던 것고 나머지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상승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면 6월과 1월 달에 왜 많이 급등했느냐? 이때 급등한 이유는 엔화에 있습니다. 엔화가 약세를 갔다는 거죠. 엔이 약세를 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5월, 6월 같은 경우에는 SVB 사태가 터지고 나서 미국에서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좀 이제 멈추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7월 달에 한번 인상 전망이 다시 생기면서 금리가 뛰고 달러가 강세 전환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엔화는 약세를 보였죠. 그리고 증시는 올랐습니다. 올해 초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돌림을 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고 엔화가 약세를 갔었죠. 그리고 반대로 그에 따라서 일본 증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엔화가 어떻게 가느냐가 지금 이 아시아 증시 중국에서 빠져나온 증시 자금이 일본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한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해소될까요? 우리는 이거 역시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해소되는 시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작년 12월인데요. 12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글로벌 탑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르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면은 과연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12월에는 FOMC에서 12월 FOMC에서 예상을 깨고 금리 인하 발언이 나왔죠.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엔화가 강세로 돌았습니다. 그러자 원화가 강세로 도는 원화는 자금이 유입됐고요. 반대로 일본에서는 자금 유입이 멈추면서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엔화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바뀌는데 엔화가 강세를 갈 경우 한국 증시한테 유리한 모습이 펼쳐졌고요. 엔화가 약세로 갈 경우 한국 증시에 상대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 펼쳐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월 달을 보시면 1월 중순까지는 한국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것도 역시 엔화가 약세였기 때문이고요. 반대로 최근 들어서 증시가 1월 말부터 강세로 갔던 원인도 보면은 물론 정부의 어떤 밸류에이션,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정책의 효과도 있겠지만 엔화가 강세 갔다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은 엔화를 가지고 전망을 한다면은 엔화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엔화는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 봤을 때 강세 전환할 가능성이 다소 높다라고 보입니다. 굉장히 가파른 강세보다는 완만한 강세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봄쯤 되면은 달러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입니다. 반대로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강세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본은 3월에 전통적으로 임금 협상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가능하면은 임금 소득의 증가율을 높여서 중상층의 소비를 이끌어내어 잃어버린 30년, 즉 유동성 함정을 탈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을 높이는 것까지는 좋죠. 이게 3월 15일까지 결정된다고 하는데 임금이 높이는 건 좋지만 문제는 임금을 높이면 문제가 인플레이션이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 그러면 결국에는 4월 달에 BOJ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나가면은 YCC, 일드 커브를 컨트롤하는 그런 정책들을 폐기하면서 좀 더 긴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들이 시장의 시각입니다. 결국 이것들은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모두 엔화 강세를 불러일 수 있는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증시는 언더퍼폼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2, 3개월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주식을 살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업종입니다. 한국 자동차와 일본 자동차는 매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엔화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 성격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 한국 자동차의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PE 밸류에이션이 멀티플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성이 있다 이런 바람도 있지만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일본은 오히려 증시가 자동차 주식이 올랐던 것들은 해석이 안 되죠. 이것들은 바로 엔화가 약세 갔던 기간과 일치합니다. 반대로 엔화가 강세로 돌았던 지난 12월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의 자동차 업체는 오히려 반등한 반면에 일본 자동차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지금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화가 앞으로 조금 더 강세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은 자동차 같은 업종은 밸류 어프라인과 더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업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업종을 살펴보기 전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저 PBR에 대한 어떤 부양 정책들, 즉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 달에 정책이 나올 걸로 지금 정부에서는 예고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저희가 일본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일본 사례를 보면은 밸류 어떤 부양책 때문에 일본 증시가 무조건 올랐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영향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이 정책이 정말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이라는 것들을 부인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수급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외국인 수급입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작년 2분기 이후부터 중국에서 자금이 대거 빠져나오고 있고요. 이 자금이 아시아 지역의 다른 증시로 가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강세일 때는 한국 증시 쪽이나 주변국들 증시로 많이 가고요. 엔화가 반대로 약세일 때는 일본으로 들어가는 움직임들이 최근에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에서 특히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이 더해지면서 상당 부분의 외국인 자금들이 한국으로 좀 들어오는 움직임들이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국내 자금도 일부는 유입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기관 자금입니다. 지난 소부장 사건 때 일본의 이제 그 수출 금지죠. 그 정책 때 소부장 부양책이 나왔을 때도 관련 투자 상품들이 나오고 거기에 자금이 몰리면서 좀 더 강세로 가는데 일조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의 수급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증시를 끌어올리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사야 될지는 저희가 지금부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를 이미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 관련 경기 민감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KB증권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투자 관련 경기 민감주가 탑픽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투자 관련 경기 민감주 실제로 퍼포먼스가 좋았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작년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소비재 기업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재는 이제 완성품이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들은 중간재 제품이고요. 산업재나 자본재 같은 것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소비재라고 하면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살 일 있는 것들, 우리가 사본 적 있는 것들, 완성품이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중간재는 우리가 사볼 일 없는 제품들. 우리가 예를 들면 에코프로나 한미반도체, 무슨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이닉스 여기서 만든 제품을 직접 사볼 일이 거의 없죠. 대신 이 회사의 제품들은 누가 사냐?
기업들이 사는 중간재입니다. 투자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투자 관련 경기 민감주라고 했을 때는 이미 저희는 재작년 겨울에 경기가 바닥을 짚고 돌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어주가 아닌 경기 민감주를 선호하고, 다만 사이클이 디커플링 됐기 때문에 모멘텀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투자가 소비보다는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올해 초반이 지나면은 또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레벨로 보면 소비가 부진하겠지만 소비의 모멘텀은 반등할 거라고 보고요. 반대로 투자하는 레벨이 굉장히 높겠지만 더 이상 뻗어가기 힘든 시점들이 점차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비 관련 방어주를 사냐 되냐, 소비 관련 경기 민감주를 사냐 할 때는 소비 관련 경기 민감주가 경기로 봤을 때 더욱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 관련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금융주가 있죠. 그래서 금융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업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그래도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은 수급이 가장 많이 비어 있다고 판단되는 보험 업종을 이번 달 추천 업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소비와 투자가 디커플링 된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올해 봄까지 랠리 펼치고 그 이후에는 다소 랠리 강도가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반도체 내에서도 이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초대형주가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은 하이닉스를 좀 더 선호했죠.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가 HBM 같이 투자 관련된 쪽이 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들이 올해 중반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다면은 오히려 소비 관련된 것들이 더 많은 삼성전자, 즉 뭐 스마트폰, 가전, 낸드 플래시 같이 소비와 좀 더 관련이 있는 이쪽이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멘텀이 바뀜에 따라서 이런 주식들 스위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뭐 이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작하면 먼저 끝난다는 거죠. 삼성전자 1년 정도 먼저 시작하면은 1년 먼저 끝나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6개월 먼저 시작하면 6개월 먼저 끝나고, 같이 시작하면은 같이 끝나고, 이런 패턴들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 약간 빨리 시작하고 더 강하게 갔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이 이번에도 뭐 이건 재미로만 보는 차트인데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실적 장세 이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일단 소비 관련 경기 민감주를 이 정책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를 엔화 약세 관련해서 엔화 강세 관련해서 가장 좋은 업종이 트레이딩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 그 밖에 이제 금융, 특히 이제 수급적으로 좀 더 많이 비어 있는 보험 같은 걸 추천드리며, 마지막으로 반도체 내에서도 약간의 스위칭 전략들을 써볼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일본에서의 그 부양책 사례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와 퀀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들이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인지를 차례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저는 이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 2월 중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발표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먼저 증시 부양책을 펼쳤었던 일본 사례를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례를 좀 주로 참고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증시 부양책의 내용을 좀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 증시 부양책은 보통 이 저PB, 그래서 여기 보시면 PBR 1배 이하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선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을 주로 알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정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두 번째랑 세 번째 내용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내용은 이 ISA 제도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ISA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ISA 제도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서 저축
하던 것을 이제 주식 투자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저축하던 거를 주식시장으로, 즉 주식 투자로 옮기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그런 투자를 받게 되죠.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자금을 바탕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을 하면 주가가 오르겠죠. 주가가 오르면 그런 기업에 투자했던 국민들의 자산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슬로건을 내건과 동시에 자산소득 2배 증가 계획이라는 것을 내세웠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PBR 1배, 뭐 ISA 같은 정책 그런 것들만 냈던 게 아니라 세 가지 방향의 투자 전략까지 동시에 제시를 합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양자, AI, 바이오 그리고 우주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됐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의 내용이 PBR에만 있지 않았었다라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 부양책이 실제로 일본 증시 주가 상승에 좀 효과가 있었나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2022년 4월 4일에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가 개편이 되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증시 부양책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23년 1월부터였습니다. 1월에는 말씀드렸던 PB 1배 이하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선 방안을 제출하는 것을 요구했던 그런 정책이 시작됐다라는 점에서 2023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그 정책 지원이 시작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일본 증시 부양책이 저는 분명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022년 4월을 보시면은 사실 이 일본 니케이 지수만 보시면 주가가 그렇게 뭐 상승했나?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우리 코스피도 2020년에는 이렇게 급락하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특히 그 나스닥 지수도 이 시기에는 이렇게 급락하던 시기였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던 중에 일본 증시는 낙폭이 상당히 제한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일본 증시 부양책의 효과를 받았던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또 1월부터는 일본 니케이 지수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정책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다만 여기서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점은 이게 정말 일본 증시 때문만 이렇게 오른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시기에 이 나스닥 지수도 이 추이랑 거의 유사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증시 부양책 덕분에 상승한 건 또는 하락이 방어됐던 거는 분명히 확인이 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거는 미국 나스닥 지수랑 거의 똑같이 움직였다라는 점에서 증시 부양책 효과 외에 다른 것도 같이 영향을 주면서 증시가 상승했다. 이런 점을 좀 차이를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를 조금 넘어가서 일본 증시 부양책을 보면서 우리나라 증시 부양책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갖는 이유는 외국인 자금 유입 효과 때문입니다.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를 봐주시면 여기에는 중국, 인도, 대만, 우리나라 이런 국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2020년을 꼭지로 해서 이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1%에서 26%로 급감했습니다. 이 정도로 비중이 급감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의 비중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떤 국가들이 비중이 올라갔나라고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인도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만 같은 국가가 또 올라갔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거의 뭐 움직이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번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보면 뭐 일본 같은 국가에도 투자할 수 있고 또 이머징 마켓 인덱스 내에서 보면 중국, 인도, 대만 이런 국가들을 같이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좋아 보이더라도 다른 국가가 만약에 더 좋아 보이게 된다면
더 좋아 보이는 국가로 자금을 더 많이 투자를 하겠죠. 그런 그 투자 방법의 차이에서 한번 좀 감안을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좀 비교를 해보는 거죠. 중국 증시가 안 좋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인도, 대만, 그리고 여기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아시아 증시에 있는 일본, 이 세 개 국가랑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는 거죠. 인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작년에 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정책이 너무 유명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 뭐 이런 컨셉으로 글로벌 전반적으로 인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던 한 해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인도의 매력은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우리도 이렇게 증시 부양책을 일본 사례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일본의 증시 부양책이 또 유명한 관심을 많이 끌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매력이 있었던 국가였던 거죠.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도 우측 차트를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전혀 안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실제로 반도체 업종은 주가도 굉장히 좋았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반도체 비중이 훨씬 높은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이죠.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그 매력이 좀 덜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매력이 덜하지만 반도체에는 분명히 매력을 느끼면서 이렇게 자금이 들어왔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현 시점부터는 또 다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좋은 선례를 남겼던 일본 증시 부양책 같은 거를 2월 중에 발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우리가 모두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효과 정도를 우리 한국 증시에서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테고 그게 이제 외국인 자금이 다시 또 업종을 확산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외국인 자금을 좀 나눠서 보면은 이게 좀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더라고요. 일단 이 반도체를 먼저 사들이고 반도체를 차익 실현하면서 반도체 외 업종으로 확산되어가는 그런 흐름이 반복됩니다. 이번에도 반도체를 일단 먼저 사들였죠.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규로 반도체에 얼마나 세게 베팅할 것인가라고 반문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베팅은 할 수 있겠지만 신규로 정말 세게 베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 외의 업종들로 확산되어가는 흐름이 외국인 수급에서도 관찰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 자금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언급된 시점부터 계속해서 유입되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1월 17일에 처음 언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1월 24일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구체적인 발표 시기까지 2월로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을 보시면은 1월 거의 한 18일, 19일부터 유입되기 시작하고 1월 24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 자금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이 이제는 반도체 말고 반도체 외 업종들로 확산되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또 보시면은 PBR 1배 미만인 업종들을 좀 이렇게 추려봤는데 오른쪽 빨간 박스에 있는 업종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월 중순부터 말쯤에 주도주로 상승했었던 업종들이 여기 포함이 되거든요. 유통, 상사자본재. 참고로 여기 상사자본재는 이게 업종 분류의 특징인데 거의 지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증권 같은 금융업종, 자동차 업종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또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뒤에서 퀀트 애널리스트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주의점만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중국의 익스포저가 큰 업종들은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1월 중순쯤에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핵심을 건드리는 그런 정책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지준율을 일부 좀 인하해주고
그리고 이제 좀 공매도 금지와 비슷한 그런 조치들이 발표되는 것이 펀더멘털을 개선시키는 그런 조치들과는 약간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 중국 증시가 1월 중순에 지준율 인하나 이런 정책 부양 소식들이 나왔을 때 급등했다가 다시 또 이제 급락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중국 관련된 업종들을 조심하고 다른 업종들, 자동차나 금융 이런 업종들로 좀 선별해서 보시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본 증시랑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우리나라 정책의 한계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개인 자금이 얼마나 유입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까 이제 정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ISA와 유사한 그런 방안을 말씀을 드렸었죠.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일본의 가계 자산 비중 구성을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즉 현금이나 예금성 자산 비중이 전체에서 거의 한 35%나 됩니다. 이런 자금들은 그냥 통장 깨서 바로 주식 투자하면 되는 거죠. 기업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상황에서는 특히 그 옮겨갈 유인이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자금이 일본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현금이나 예금성 자산의 비중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증시 부양책 효과가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 가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저희 퀀트 김민규 위원이 마지막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B증권 리서치본부 주식전략팀에서 계량 분석 퀀트를 맡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좀 단기적인 이야기랑 중장기적인 이야기 두 가지를 드릴 건데요. 자료 순서는 이제 장기적인 이야기가 먼저 있지만 최근에 단기적으로 저 PBR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관련돼서 그거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중장기적인 것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 발표로 1월 말 대략 한 1월 25일 전후로 저 PBR 종목들이 주가가 세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싼 종목들을 이제 쌀 때 좋은 회사를 쌀 때 사서 오래 가져가자 이런 전략은 많이 있던 전략이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일단 단기 급등 이후에 추가적으로 선별해 갈 만한 종목을 고를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주가를 먼저 보면은 이미 정책 발표하기 전에 주가 흐름이 괜찮았던 그런 종목들을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나 금융 같은 것들인데요. 이 업종들은 사실 정책의 도움 없이도 이미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태에서 그 낮은 밸류에이션을 탈출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정책 모멘텀이 좀 소실이 되고 기대감이 좀 꺼지는 국면으로 가도 그 전에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던 게 계속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업종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자동차와의 비교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 또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 배당 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빠른 것들은 2월 말 그리고 늦은 것들은 3월 말 4월 초 이때쯤에 배당 기준일을 잡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은 아직 작년도 결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배당을 받으러 들어가는 수급 같은 경우도 같이 몰려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저희는 2, 3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하우스에서는 금리가 지금 수준보다는 낮아져 있지 않을까 하반기 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락 전후 정도까지를 투자 타이밍으로 잡는 게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금리를 말씀드린 이유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되게 금융주들한테 좋고 금리가 내려가는 게 금융주들한테 좋지 못한 환경인데 하반기 때는 금리가 저희 생각에는 이제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선호 업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싼 게 아닌 종목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걸러내고
나머지 업종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PBR이라는 거는 기업들 재무제표의 자본 총계 대비 주가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의미를 하는데요. 근데 자본 총계가 실제 기업의 규모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자본들보다 좀 과대 계상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물론 다 그런 기업들이 다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일부 존재하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본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자산 항목에서 가장 큰 항목을 꼽아보면 유형자산이 있을 수가 있겠죠. 유형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기계장치나 토지나 설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한번 자산으로 잡히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용 처리의 속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업활동 또는 생산활동의 활용을 잘 하지 않고 있지만 감가상각이 느려서 남아있는 그런 유형자산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기업들이 M&A나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자산 계정에 무형자산이나 또는 투자자산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돈 버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 자산 계정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반대편에 자본 계정에 자본잉여금이 뻥튀기가 되면서 실제로는 PBR이 뭐 1배인데 숫자로 찍히는 PBR은 0.5배인 그런 착시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주가는 사실 싸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ROE 자본금을 태워서 ROE를 높인다든가 또는 주주환원 성향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들인데요.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본 지표는 3가지입니다. 일단은 비유동자산 비율, 그리고 유동비율, 자본잉여금의 비율 이 3가지를 보았고요. 이 3가지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모두 다 반영한 지표들입니다. 일단 비유동자산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에서 비유동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이고요. 이게 만약에 높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유동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 적고 또 이제 아까 유형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 예로 들어드린 것처럼 실제 기업 가치 대비 자산이 뻥튀기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약간은 높은 그런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낮은 종목을 보는 게 좋습니다. 유동 자산 이거를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인데요. 유동 부채라는 뜻은 1년 안에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1년 안에 뭔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부채를 의미를 하는데요. 유동 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반대로 부채가 분모에 있으니까 유동 부채가 많겠죠. 그런 기업들은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주 환원 성향을 올리거나 또는 뭐 ROE를 높이는 게 쉽지 않은 상태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본잉여금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잉여금에서 뭐 자본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잉여금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데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투자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배당 재원 이런 것들은 이익잉여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잉여금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뭐 배당 성향을 높인다던가 뭐 자사주를 소각한다든가 이런 주주 환원을 강화하기 힘든 상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보면은 중소형 가치주들이 좀 많은 게 특징이고요. 또 여기 이제 적어드리진 않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런 컨셉으로 봐도 재무 상태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2월 달에 업종을 말씀드린 거고요. 추천 업종으로. 그리고 사실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컨셉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것들도 마냥 안 좋다라고 제껴두고 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정책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을 시키겠다라는 방향이기 때문에 체질 개선을 어느 정도 강도로 시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말씀드렸던 약간 재무적으로 안 좋은 기업들의 재무 상태까지 뜯어 고치는 방향 그런 강력한 정책이 나오면은 사실 밸류에이션이 싸 보이고 재무 상태는 안 좋지만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지주나 운송, 유통 이런 업종들에 해당이 됩니다.
지주가와 운송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대감을 미리 반영을 해서 단기간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모습인데요. 이걸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정책이 조금 밋밋한 수준으로 나오고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기 좀 어려운 수준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부터 먼저 빠질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것들부터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정책이 어떻다 저떻다라기보다는 그걸 보고 잘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 PBR 주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 생각으로 주가가 오른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 전에도 괜찮았는지 또는 재무 상태가 괜찮은 편인지 안 괜찮은 편인지 그에 따라서 정책의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인지 그거를 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 가시면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중장기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결론적으로 지금은 저 PBR 주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지금 수준보다 내려갈 때는 다시금 이제 비싼 주식들, 성장주 이런 것들을 선호해야 되는 환경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근거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금리에 대한 시장의 반응입니다. 이 아래쪽 차트를 좀 설명드리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0이 기준점인데요. 0보다 위에 있으면은 금리가 오를 때 주가도 오르는 거고요. 0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금리가 빠질 때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과거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과거는 대부분 이게 0보다 위에 있거나 또는 0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한 3년 가까이 0보다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죠. 과거에는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좋았는데 지금은 금리가 빠질 때 주가가 좋다.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여러 번 물가 때문이다라는 거를 예로 들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깊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간단히만 다시 리마인드를 드리면은 과거에는 금리가 경기와 방향이 비슷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는 대부분 경기가 좋은 시기였고 그때 위험 선호도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도 좋았는데 지금 즉 2022년도 이후로 물가가 옛날보다 높아지기 시작한 이후로는 금리가 경기만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물가 그리고 또 물가에 대한 대응 즉 긴축과 완화에 대한 그 우려와 기대를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이 금리 움직임에 따른 주가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스타일적인 관점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금리가 오를 때 가치주가 좋고 금리가 내려갈 때 성장주가 좋은 그런 투자 전략을 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이거를 또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도 사실 그 전략은 통합니다. 다만 전략을 짜는 프레임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가치주가 좋은 시기가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고 성장주가 좋은 시기는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지만 그 두 시기가 시장 상황이 좋고 나쁘고 이게 완전히 바뀐 게 저희 생각에는 이 전략의 프레임을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금리가 올라갈 때 가치주가 좋고 그게 시장을 주도하면서 시장 전체 코스피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갈 때 시장이 안 좋죠. 그런데도 가치주가 좋다라는 뜻은 가치주가 올라서 좋은 게 아니고 가치주가 덜 빠져서 좋은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금리가 내려갈 때 시장이 안 좋은데 개별적으로 성장주들이 등장했으면은 지금은 금리가 내려갈 때 성장주들의 주도로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시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이 나타난 거는 사실 팬데믹 이후로 위험 선호가 향하는 곳도 성장주다라는 논리로도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위험 선호라는 게 사실 위험 자산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선호도죠. 이 사람의 심리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심리가 사실 그 숫자로 나타내기 굉장히 힘든 지수죠. 그래서 가장 근사하고 가장 가까운 지표가 이 수급 지표, 거래 지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회전율을 보시게 되면 회전율은 같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거래가 오고 가느냐 이거죠. 물론 거래를 많이 한다라는 거는 주식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서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편에 그걸 받아주는 즉 주식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회전율이 올라가는 시기는 위험 선호가 올라가는 시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회전율을 그려보게 되면은 보통 한국 시장에서 회전율이 올라갈 때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아웃퍼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우리나라에서 뭔가 주식이 될 것 같고 위험한 자산을 찾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사람들이 먼저 찾기 시작하는 쪽은 팬데믹 이후로는 성장주 쪽이 되었다라는 거고 회전율뿐만이 아니고 신용잔고 비율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증권사로부터
뭐 대출을 받아서 산 주식 그리고 그것이 아직 더 오를 것 같아서 갚지 않고 있는 그런 주식들의 비율이죠. 그게 올라갈 때마다 마찬가지로 성장주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위험 지표가 올라갈 때마다 성장주가 좋다. 즉 위험 선호가 성장주를 향한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지금보다 내려가고 그게 시장 상승의 트리거를 당기면 그때 주도할 수 있는 것들은 성장주가 된다라는 것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골라야 될까 이거를 사실 기준만 좀 제시를 먼저 좀 드리면은 이 왼편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은 보통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은 사실 정상적인 프레임을 생각했을 때는 좋은 종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성장주가 강세를 보일 때 왜 이런 종목이 강세를 보이냐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싸지만 즉 기업 가치 대비 굉장히 비싼 가격을 받고 있지만 그 비싼 가격이 미래에 대한 성장성 또는 미래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로 계속 정당화를 시키면서 더 밸류에이션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성장주가 좋은 구간에서는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이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의 성과를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본 것인데요. 프레임이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 지표를 각각 달리했다라는 뜻이고요. 과거와 지금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가가 높아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현재 그리고 팬데믹 이전 이렇게 고밸류에이션 요소들의 종목들의 성과를 비교해본 결과 나머지 요소들은 다 같았는데 한 가지만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제 PSR 부분인데요. 나머지 요소들, 뭐 PBR, PCR, 뭐 PER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의 성과가 여전히 좋다라는 뜻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이 성장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성장주는 북밸류 대비 비싸도 또는 캐시플로우 대비 비싸도 즉 이게 현금 흐름이 안 나온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PE가 높아도 즉 당장 실적이 안 나와도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더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PSR이 높은 주식들은 잘 못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은 자본 가치 대비 비싼 것도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것도 이익이 안 나오는 것도 다 괜찮지만 매출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성장주가 올라갈 때도 약간 다른 종목들보다는 소외가 되는 식으로 현재 색깔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결국에 물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물가가 오른 지금 같은 시기 때는 사실 세일즈 매출이라는 게 가격 곱하기 Q 물량이죠. 이게 이제 기업의 매출액이 되는 건데 매출액이 올랐다 보니까 Q가 가만히 있어도 물가는 매출액은 죄송합니다. 가격이 올랐다 보니까 Q가 가만히 있어도 매출액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물가 상승 환경이 실적을 뽑아내기 굉장히 그런 쉬워진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안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쉬워졌음에도 매출을 못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는 뭐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고를 때도 매출이 너무 안 나오는 것들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성장 기대가 있는 것들 이걸 또 바꿔 얘기하면은 뭐 캐시플로우가 너무 멀지 않은 것들 그런 걸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골라가는 게 중장기적인 성장주 전략으로 맞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최근에 뭐 저 PBR주들 기업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워낙에 조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가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구간에서는 여전히 저희는 뭐 이런 성장주들 그리고 이제 뭐 올해 주도할 수 있는 테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를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저희 KB증권 주식전략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달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